2026년에 볼 이제 수능 대비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이제 촬영할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OT부터 하자면 이번에 이게 나온 동아시아사 교재인데, 이 교재 갖다가 할 거고, 개념을 이제 들으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뭐 작년에 수능 기출 보면 그냥 단순히 개념 키워드 암기한 친구들이 점수 잘 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논리 개연성에 입각해서 어떤 특정 사건과 개념을 공부할 때 배경, 내용, 결과, 이에 미친 영향까지 다 풀어서 교과서에 없어도 이걸 굳이 이제 또 찾아서 공부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게끔 수능이 실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과서 영역 안에서 충분히 다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고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풀이나 뭐 문풀 스킬 뭐 그딴 거에 좀 집착하지 마시고, 수능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개념 기본기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솔직히 6월 모평 다가오는 그 6월 모평 한 2, 3주 전에 한 번에 다 푸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개념을 배경 내용 결과 순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차라리 문답하면서 개념 빵꾸 뚫린 거 찾고 그걸 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1강 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동아시아 문화권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주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요렇게 있어. 요렇게 동아시아 지도가. 자, 일단 지리적 범주로 따지자면 북쪽 끝에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끝에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지리적 범주로 따지자면 북쪽엔 몽골, 남쪽에는 베트남까지다. 그리고 이제 동쪽 끝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요. 서쪽 끝에는 여기 이제 해발 4,500m에 육박하는 티베트 고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티베트까지가 동아시아의 범주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에 이제 사 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국 애들이 만든 글자를 이제 한자라 그래. 자,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 한족이라고 자칭을 해요. 자기 민족의 정통성 자체가 한나라라는 그 나라부터 시작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한족 이렇게 부르는데, 한족이 만든 글자, 그래서 한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이든 간에 베트남이든 간에 중국이든 간에 일본이든 간에 다 한자의 영향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공자가 만든 학문이 이제 유학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유교라 그러는데, 다 이제 4개 국가가 유교 문화권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불교라고 하는 거를 4개의 국가들이 다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고대에 만든 체계적인 법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율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율령 문화를 고대부터 이 4개 국가가 다 이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4개의 문화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까지 해가지고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국가라고 보는 거고,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 이 4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의 역사를 보는 과목이에요. 그럼 이 4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 그래서 이 4나라의 역사, 관계사를 보는 게 초점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사형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연도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연도가 외워야 되는 특정 파트가 있는데, 그 특정 파트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쪽 파트에서 연도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얘기할 거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2개의 민족 부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농경민족 부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초원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족 부류가 있는 거야. 일단 이 농경민족의 특징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상식적으로 얘네들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동을 안 하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정착 생활이라는 걸 주로 해. 자,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이제 사냐면은, 여기 이제 북쪽 고원에서 주로 산단 말이야. 몽골하고 러시아 땅에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이제 땅이 척박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는데, 짐승들 기르는 거. 자, 그럼 짐승 풀떼기 먹이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의 먹인 풀떼기를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처원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유목민족 친구들은 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이 농경민족의 또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들이 대부분 다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땅을 엄마로 숭배하는 지모신앙이라고 하는 게 또 존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농사짓지, 밭작물이든 뭐 논작물이든 뭘 먹으면서 자라? 물 마시면서 자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리시설 같은 것들도 이 농경민족 지역 안에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된 경제 생활이 농경이라, 농경에 관련적 있는 이제 댐 저수지 같은 수리 시설을 잘 짓잖아. 그럼 왕으로 추존받기도 해요.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은.
그리고 여기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 게 많아. 그래서 이런 강력한 자본력을 중심으로 중앙의 왕이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중앙 집권 국가가 보통 여기에서는 등장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유목민족 쭉 나열할게요. 유목민족의 특징은 얘네들은 이동 생활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동할 거면은 튼튼한 주거지를 굳이 필요 안 하겠지? 그래서 이동식 천막가옥, 몽골 애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동식 천막가옥을 게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고 얘네들은 목 취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한테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굳힌 걸 뭐라 그러지? 치즈. 그리고 이 짐승들을 회를 떠가지고요 바람에 말려요. 그러면 이제 건조한 뭐가 돼? 말 위에서 먹기 좋은 육포 이런 거 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을 먹는데 이용한다. 그리고 또 타는 것에 이용하겠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 유목민족 지역 보면은 유적터에서 안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 등에 받치는 등자, 그 다음에 말 올라타기 쉬우라고 이제 밟고 있는 편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유목민족 지역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농경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후별로 좀 이렇게 나누자고 한다면은 여기가 강수량 400mm 이하로 떨어져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건조하지? 애당초에. 그럼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구역이 주로 유목생활하는 유목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농사를 짓기는 해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해? 물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건조한 몽골 사막에서 물이 고여있는 데를 뭐라 그러게? 오아시스. 그래서 A구역 같은 경우 오아시스 농업에 또 종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북 지역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만주까지 해서 여기를 B구역이라고 이제 봅시다. 자 이쪽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수량 400mm에서 800mm 정도는 그래도 내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수량은 뒷받침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그리고 북반구에 해당하다 보니까 추워요. 근데 추운데 강수량이 뒷받침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농사는 가능한데 벼농사라고 하는 거는 덥고 습한 지역에서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는 춥지 강수량은 있어도 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C구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강남 지역이라 그래. 이거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중국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지역구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하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요하강 서쪽을 요서라 그러고 동쪽을 요동이라 그래. 그리고 여기에 화이어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데 화이어강 북쪽을 화부, 화이어강 남쪽을 화남 또는 강 아래에 있다고 해서 강남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여기 강남이나 일본 남단의 규슈 지역이나 우리나라 남단 지역이 여기가 강수량 그래도 800mm 이상 확보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덥고 습하거든. 남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농사가 잘 돼? 벼농사가 잘 돼. 자, 그리고 이제 이모작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모작 지역은 여기 이제 화이어강 중부 지역의 화중 지역이에요. 이모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밭작물하고 벼작물하고 돌려 심는 거야. 그만큼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그리고 덥다 보니까 이기작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북베트남이나 중국 강남이나 일본 남단의 규슈가 이기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기작은 뭐냐면 1년에 벼농사 2번 이상 짓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쪽 지역이 뭐가 높다? 생산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기 있는 티베트 친구들하고 교역을 많이 했는데 이쪽에 해발 4,500m 넘는다 그랬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교역로 자체가 이제 산을 막 이제 거치겠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차를 팔았고 티베트 친구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말을 팔았어. 그래서 티베트하고 중국 애들의 그 교역로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차마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파는 상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방 이렇게 불렀던 거고요. 이런 건 동사에서 수능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가르치기는 하는 거야. 이해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 자,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그 구석기 시대는 한국사 할 때도 배웠겠지만은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밖에 못 한다고. 일단 의복은 빙하기에서 아직 덜 나온 시대다 보니까 짐승들 잡아먹고 이제 짐승 가죽이 났겠죠. 이걸 덧대 입으면서 빙하기의 추위를 났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아직 이성이 덜 발달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수렵이라고 하는 걸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내가 물고기를 먹고 싶어. 뭐 하면 되지? 낚시 어로라고 합니다. 어로에 종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C 과일을 섭취하고 싶어. 그럼 과일을 뭐 한다 그랬죠? 채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가 있고 이제 생활 양식 이렇게 있어. 우리가 생활 양식 보면은 그냥 주거 양식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항상 공부를 할 땐 논리 개연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속 강의하니까 목이 말라. 이 사람들
일단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구석기인들은 먹이를 찾아서 계속 산기슭을 헤매고 다니는 이동 생활이라는 걸 주로 해. 그럼 어차피 이동할 건데 튼튼한 주거지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막 지어서 만든 집이라고 해서 막집에서 이제 주로 거주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위 그늘이라고 해서 바위 틈 사이에 몸을 익혀 넣어가지고 이제 추위라고 비바람을 잠깐 막으면서 그렇게 먹고 사셨다. 그리고 산 돌아다니면서 움푹파인 따뜻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동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굴에서 주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지어서 계속 이동생활 하다 보니까 늙고 병든 사람들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게 무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네들 머릿속에 패밀리십 존재한다 안 한다? 패밀리십 따위는 없다. 즉 이때 당시에는 가족관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때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머드 같은 걸 사냥하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뭘 만들게? 언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이들은 이제 고기 따뜻하게 맛있게 데펴 먹기 위해서 불을 사용했다라는 특징 갖고 있고, 자, 그리고 한국사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 다 알 거야. 도구는 얘네들은 돌끼리 부닥쳐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뗀석기라고 얘기를 해. 뭐 대표적인 뗀석기가 뭐겠어?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역시 주먹도끼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찌개 문화도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는 한국사하고 겹치잖아.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구석기 유골이 발견된 지역이 있어. 이런 것들이 그럼 나온다면 나올 수가 있어. 일단 첫 번째 중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국 베이징에서는 베이징인이 발견됐고요. 구석기 유골이야. 그 다음에 산정동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발견된 중국의 지역이 어디다? 지금 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구석기 유골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이 한국에서 방불결된 것이 평양의 만달리 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만달리 동굴에서 발견된 만달리인이라고 하는 구석기 유골이 발견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4살에서 5살로 유추되는 구석기 아이 유골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흥수아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이거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본에 오키나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 밑쪽에 이 오키나와 섬에서 발견된 미나토가 와인이라고 하는 잘못 썼네. 미나토가 와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구석기 유골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 유골 나오면은 각 어느 나라의 유골인지 어느 지역의 유골인지 좀 구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이 미나토가 와인이라는 친구는 오키나와 현에서 발견된 거예요. 일본 최남단에. 신석기 가자. 그 보통 수능 문제가 나오면 이 신석기 시대 문화권이 일본 문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특징 좀 정리를 해볼게. 얘네들이 좀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 활동을 하면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의복을 만들어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얘네들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질지언정 눈에 똥구멍에서 실 나온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르겠지.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 껍질이나 풀떼기 같은 거 손으로 꼬아가지고 실을 만드는데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거야. 그래서 쉽게 실을 꼬기 위해서 가락바퀴라고 하는 도구를 발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락바퀴는 뭘 만드는 도구? 실. 그리고 실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돼? 꼬아야겠지. 그 꼬는 거 이제 바늘의 역할이죠. 짐승 잡아먹고 뾰족한 뼈를 구멍 뚫어 놓고 뼈 바늘을 만들어서 주로 생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문화 가자. 식문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신석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농경이 시작됐대요. 농경.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건 우리가 한국사 배웠을 때는 벼농사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청동기 시대 비로소 벼농사가 시작됐다고 배우잖아. 근데 동아시아사로 일단 딱 갔을 때는 이게 조금 개념이 틀려져. 일단 보자면 밭농사가 먼저 시작했을까 벼농사가 먼저 시작했을까? 당연히 벼작물보다 강한 밭작물이 먼저 농사가 시작돼. 그래서 중국의 화북 지역, 여기 화이어강 북쪽 지역에 한해서 기원전 8000년경에 밭농사가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6000년경에 강남 지역에 한해서 벼농사가 시행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강남 지역에서 뭐가 발견되냐? 좁쌀이 발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중국의 화이어강 남쪽에서는 무슨 농사가 있었다? 쌀이 발견된 거 봤을 때 벼농사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 그래서 화북 지역에서 먼저 밭작물이 재배되고 강남 지역에서 벼작물이 재배되는 순서다. 자, 그리고 짐승들 기르는 이 목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네들이 농사를 짓는데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면 돼야 한대. 구석기인처럼 안 되겠지. 그래서 생활 모습이 이동 생활에서 뭐로 바뀐다? 당연히 정착 생활로 바뀐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어차피 이동할 거 튼튼한 주거지가 필요 없으니까 막집, 동굴, 바위그늘 뭐 이런 데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정착 생활해야 되니까 한 장소에 튼튼한 주거지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해서 반지하 원룸형 구조로 만든 게 운집이고요. 운집에서는 반지하 원룸 방 하나거든.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 여기서 네 명에서 5명 정도가 거주한 거야. 뭐 한국이든 동아시아든 다 똑같았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정착 생활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밥 처먹고 일하는 존재가 등장해. 이게 뭐지? 패밀리, 가족.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가족끼리 독립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구역에서 같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뭐 하는 거야? 친척끼리 한 구역에서 모여 살아서 벼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합하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가족끼리 뭉치면 시족사회라 그래. 그래서 이때 시족사회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 자연환경이란 말이야. 기후. 그러니까 비가 내려줘야 될 때 내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건 인간의 영역인가?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신한테 뭔가를 빌기 위해서 농경민족은 항상 신앙이라는 걸 만든다. 종교. 그래서 이 토속 신앙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령을 모시는 애니미즘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무생물에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신앙인데 태양을 모신다든가 물의 신을 모신다든가 바다를 모신다든가 그런 무생물에 정령이 있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모시는 걸 애니미즘이라 그래. 자, 그러면 반대, 이게 무생물에 정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살아있는 거를 숭배하는 신앙이 있겠죠. 이게 이제 토테미즘에 해당하는데, 토테미즘은 살아있는 생물, 즉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당군설화 같은 거, 뭐 곰탱이 숭배하고 호랭이 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 나무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은 죽은 귀신을 모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무당들이 이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도구 얘기할게요. 도구. 이때 당시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갈아서 만들어요. 이거를 간석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토기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한꺼번에 이렇게 볼 거야. 이거 선생님 거 교재 보면 사진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PPT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강의 흐름도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올판서를 지향하니까 여기 이제 사진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 이거 보면서 따라와 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한다. 일단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은 강을 중심으로 나뉘어져요. 뭐를 중심으로? 강을.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는 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얘네 때부터 뭐래? 농경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농사할 때 많이 필요한 거 뭐더라? 물이더라. 그러니까 일단 주거지가 강가의 유적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각 지역별 문화의 유적 이런 거 매칭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일단 이쪽 강을 뭐라 그러냐면 요하강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요하강이 홍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석기 문화 유적터가 발견이 돼. 그래서 이 문화권을 뭐라 그러냐면 홍산 문화라 그래. 다시 말할게. 요하강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문화권을 뭐라 그래? 홍산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여신형 얼굴상이 있어. 여신 얼굴상. 자, 그럼 이거 한번 우리 어휘 풀어서 이쪽 사회 한번 추정해보자. 여신 얼굴상이래. 자, 인간은 자기의 이상점을 신의 모습에 투영하게 돼 있어. 그러면 가장 인간들이 이때 당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젠더야? 여자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 신석기 문화권은 모계 중심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편들은 보통 이제 짐승들하고 맞다이 뜨다가 먹이 이제 사냥할 때 짐승들하고 맞다이 뜨다가 그들 결국 죽거든. 그럼 이제 가족으로 부양해야 되는 거는 엄마들이잖아. 그래서 모계 중심 사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홍산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홍산토기. 자, 여기다가 한번 좀 별표 치자. 일단 이 홍산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채도다라는 게 특징이고, 채도가 뭔지 좀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신석기 문화권을 구분할 때 고고학자들은 토기의 제작 기술에 따라서 이게 초기 문화권인지 중기 문화권인지 후기 문화권인지 구분한단 말이야. 자, 일단은 초기 문화권의 특징은 뭐냐면 해당 유적터에서 채도가 발견되면 초기 문화권이라고 보는 거야. 신석기 초기 문화권. 채도가 뭔데요? 자, 일단은 토기를 구울 때 흙을 구워서 만들었겠지. 근데 이 가마 기술, 굽는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흙이 붉은색을 띠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시뻘건색이면 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가마 기술이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가마 기술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그릇 색깔, 황토색으로 변하기 시작해. 이런 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마 기술
기술이 엄청 발전돼 가지고 고온에다가 토기를 단단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구워지게 되면 무슨 색을 띠겠어? 검은색을 띠겠지. 그래서 검은색의 토기인 흑도가 등장하면 후기 신석기 문화권으로 보는 거야. 자, 그럼 홍산 토기는 뭐라고? 채도에 속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대 문화권이야? 초기 신석기 문화권으로 우리가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용 모양의 옥기라고 있어요. 이 용이 그려져 있는 이제 옥반지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어디로 이제 때려박아라? 요하강 지역의 홍산 문화로 때려박아라. 1번 문제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잘 해놨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이제 홍산톡이 보면요,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용 그릇이 아니라 의뢰용 도구였다라고 정리하시면 깔끔. 자, 그리고 여기 중국에 여기 북쪽에 황허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황허강 중류에서 등장한 신석기 문화가 있는데 이 중류에서 등장한 신석기 문화를 양사호 문화라고 얘기해. 자, 일단 양사호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양사호 토기가 발견됐다는 건데 양사호 토기는 채도예요. 채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시대 문화권이지? 아까 설명에 따르자면은 초기 신석기 문화권으로 분류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황허강 하류에 신석기 문화가 하나 더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무슨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원코우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다운코우 술잔, 다운코우 그릇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쪽은 홍도라고 하는 토기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기 문화권이지. 자, 그리고 황허강 인근에 등장한 이 두 개의 신석기 문화권이 추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룽산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룽산 문화는 뭘 사용하냐면 흑도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후기 신석기 문화권이야. 그만큼 가마 기술이 어떻게 됐다? 발전했다라는 거야. 상류, 중류, 하류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하류는 그냥 이제 바다하고 이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중류는 중간이고 이제 상류는 이제 강이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강남 갈게. 여기 강남에는 창장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 무슨 강? 창장강. 굉장히 중요한 강이야. 다른 말로 양치강이라 그러는데 이 창장강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이 있는데 그게 허무드 지역에서 발견돼서 허무드 유적이라고 얘기를 해. 무슨 유적? 허무드. 허무드. 자, 허무드 문화권의 특징이 좀 나열을 해보자면 허무드 토기가 발견되는데요. 그 허무드 토기가 돼지 모양이 그려져 있어서 돼지토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일단 이 돼지토기 보면은 거기 사진 나와 있을 텐데 검은색을 띠고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형식이야? 흑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문화권 아니면 중기 문화권, 후기 문화권, 후기 신석기 문화권에 해당한다. 허무드 문화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좁쌀이 발견돼요. 좁쌀. 이러면은 뭘 추정할 수 있어? 무슨 농사 지었다? 강남 지역에서. 쌀 농사. 그래서 이제 강남 지역에서 기원전 6천년경에 쌀 농사 지었다는 게 허무드 문화권에서 좁쌀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베트남 얘기할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신석기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아빈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호아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인들이 사용하는 뗀석기와 신석기인들이 사용하는 간석기를 병행 사용해. 그러니까 아직 구석기에서 아직 못 나온 거지. 후기 문화권은 뭐라 그러냐면 풍 응우엔 문화권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 베트남 후기 신석기 문화는 풍 응우엔 문화권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딱 간석기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어느 시대로 간 거야? 신석기 시대로 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돌림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돌림판 아시죠? 그 도자기 공예 같은 거 하면 이제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그 판 있잖아. 이걸 통해서 뭘 제작했다? 토기를 제작했다. 예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조정할게요. 수동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한반도 얘기하자면 한반도에는 빗살 모양이 그려져 있는 토기 뭐가 대표적이야?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 유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 일본에서 원래 살고 있는 토착인들을 조문인이라 그래. 그래서 이쪽 문화권을 뭐라 그러냐면 조문 문화라고 통칭을 한답니다. 조문 문화. 자, 그럼 뭐 대표적인 유적은 뭐가 있냐? 조문인들이 만든 토기인 조문 토기가 있습니다. 새끼줄 모양으로 만든 게 특징이고요. 거기 사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여성형 토우가 있어. 토우는 뭐냐면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무슨 형? 여성형. 그러면 여기도 뭘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야? 여성을 더 중요시 여긴 목의 중심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 대부분 신석기는 남편들은 사냥하다가 죽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파워가 세요. 아무튼 간에 조문 문화까지 해서 신석기 문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가자고. 자,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벼농사도 많이 발전이 되고 날씨가 빙하기 해서 완전히 풀렸거든.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뭐 벼농사, 밭농사 다 잘 되고 수렵, 어로, 채집 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청동기 시절에 먹고 남기는 잉여 생산물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인간이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때부터 가졌구나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이 재산이라는 개념이 인류 역사 안에서 보라색 분필 박살났다. 저런 하나만 뽑아야지. 자, 파란색 분필도. 자,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데 인간들 사회에 재산이라는 개념이 발생한 순간부터 서로의 재산을 뭐 하고 싶다? 인간들은 뺏고 싶다. 그래서 서로 이제 뺏으려는 자와 안 뺏기려는 자에 뭐가 발생하냐면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긴 친구들은 이제 지배를 하는 지배계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 애들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계층이 되겠죠. 이로 인해서 뭐가 등장했다? 계급사회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게 청동기 시대 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들을 영원히 다스리고 싶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정신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사상 및 천손사상이라는 걸 만들어. 우린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니네는 깝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피지배 계층들한테 교육해서 정신적으로 세뇌 지배를 하려고 했었던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럼 이제 동아시아의 또 청동기 유적터에서 나온 유물 같은 것도 매칭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일단 동아시아의 청동기 문화 중에 첫 번째로 볼 거는 여기 몽골 지역이야. 그래서 이 몽골 지역에서 나온 대표적인 청동기 유물이 뭐냐면 자,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동을 사용하겠죠. 청동, 칼 이런 게 발견이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초원에서 계속 전쟁 같은 거 많이 해. 그래서 돌무지 무덤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 계속 어쨌든 이동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지가 죽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돌을 이렇게 시신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만드는 게 돌무지 무덤이야. 이런 게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판성묘라고 하는 게 있다. 판성묘. 보통 이게 이제 부족장의 죽음이 여기에 묻는다는 거로 한번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우리 부족장 죽었어 하면서 이제 무덤 주변에다가 삐쭉삐쭉 이렇게 비석 박아 놓는 게 판성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더 뭐 있냐면 사슴돌이라는 게 있어. 사슴돌. 자, 이쪽이 초원이고 고원이 많단 말이야. 몽골 땅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동 생활하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가 왔던 곳인지 새로운 곳인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돌에다가 사슴 문양을 이제 그려 놓으면서 여기가 왔던 곳이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사슴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몽골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황허강에서 등장한 청동기 문화 얘기할게. 황허강에서 등장한 청동기 문화. 자, 이거를 이제 무슨 문화라 그러면 얼리터우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얼리터우 문화. 자, 이 얼리터우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얼리터우 유적터에서 얼리터우 궁전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청동 술잔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물이 더러워. 그럼 그 물을 생으로 마시면 되겠니? 안 돼. 그래서 차를 이제 찻잎을 이제 위에 띄워놓고 끓여서 먹는 거야. 어디에다가? 술잔에다가. 그래서 이제 술잔은 그런 데다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솥 이게 밥하는 솥이 아니라 의뢰용 도구예요. 제사 지낼 때. 자, 그리고 이제 얼리터우 유적터에서 발견된 얼리터우 궁전은 중국의 문헌상은 아니지만 문헌상의 최초의 국가인 하나라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궁전이야. 자,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베트남은 기원전 7세기 동선 문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 등장해. 북베트남 지역에서 동선 문화 기원전 7세기. 나중에 이 동선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있는데요. 그게 기원전 7세기 무렵 발랑국이라고 하는 베트남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동선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은 뭐냐면 거기 사진 있을 거야. 내 거 교재 청동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태양, 사람, 새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금속 쟁기를 사용해서 밭을 갈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동선 문화 끝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겠어? 고인돌이겠죠. 그리고 비파 모양으로 닮아가지고 이제 비파형 청동검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 유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일본은 청동기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야요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한반도가 이미 철기 시대 때 얘네들이 드디어 청동기 야요이 문화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 사람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일본으로 많이 이주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주할 때가 이미 한반도는 철기야. 그래서 한반도인들이 이주할 때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같이 가지고 이쪽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야요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철기하고 청동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요이 문화의 유적은 대표적으로 야요이 토기, 유물. 미안해. 말 잘못했어. 유물은 야요이 토기. 뭐 토성이나 뭐 목성 같이 생겼는데 나는 과학 잘 몰라.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생긴 게 있어요. 아무튼 간에 야요이 토기가 뭐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동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칠래? 나 갑자기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아무튼 동탁은 뭐냐면 소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게 특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좀 잘 익숙하게 만들어 놓을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까지 다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중국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역사 일단 한번 쭉 나열을 할 건데 기원전 2000년경쯤에 등장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라인데, 자, 여기서 하나라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수능 동상항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의 유적이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발견이 되게 됐는데, 여 교육과정 교과서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문헌상에만 존재하는 중국의 최초의 국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문헌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상에서만 증가하는 나라였다라는 거야. 문서상에서만 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서가 무슨 문서냐? 그 한무제 때 활동했던 사마천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이 기록에만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라의 특징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라는 진짜 국가를 안 봤던 거고 진짜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국가는 뭐냐면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졌던 바로 이 상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은나라 이렇게 불렀어. 이유가 뭐냐면 이 상나라에 관련된 유물들이 어디서 주로 발견이 되냐면 황허강 은허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나라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호가 상이라는 걸 깨닫고 상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리고 얘네들의 수도가 은허예요. 자, 일단 이 상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정 정치를 주로 한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농사 짓는 농경민족 특성상 얘네들은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지. 자연 만물이 자기의 농사를 도와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신정정치, 신하께 뜻을 물어보면서 통치를 해. 그리고 이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골제사라고 하는 거야. 갑골제사. 자, 이 갑골은 뭐냐면 거북이가 뼈골의 제사, 거북이가 뼈골의 제사. 그러니까 거북이 등딱지 갖다가 제사 지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야. 하나님한테 명령조를 할 수 없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질문 형식이야. 내일 비가 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북이 등딱지를 태우는 거지. 그럼 그린 거를 이제 이 상나라의 왕이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옛날에 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천자님께서 직접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지. 내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와 하면서 좋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 지내는 게 갑골제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갑골제사에 사용하는 이 글자를 갑골문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왕 얘기를 할 건데 상나라의 마지막 왕 이름 외우기 좀 쉬워. 주왕이야. 주왕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통치를 했었어. 주왕은 이쁜 부인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포사인데 이 포사는 어렸을 때 웃다가 쳐맞았는지 웃지를 않아요 살면서. 그래서 포사를 웃긴 자 높은 관직과 금은보화를 하사하겠다 이렇게 방문 걸어놓고 했는데 포사는 웃지 않았어. 그런데 포사가 어느 날 엄청 박장대소하면서 웃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봉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적의 침략을 알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봉수꾼이 졸다가 봉수를 잘못 붙입힌 거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니 그게 아니다 미안하다. 아무튼간에 이 포사 얘기가 아니야. 미안해. 간만에 강의하니까 나도 헷갈렸어. 일단 이 주왕은 주지육님이라고 하는 그 폭정 정치를 삼았던 사람이야. 내가 방금 주나라 유왕 얘기했다. 그냥 이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지고. 아무튼간에 이 주왕은 주지육님 폭정 정치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선천적으로 사이코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무조건 해결해야 잠을 잘 수 있는 이상한 새끼야. 그리고 이 주지용님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취미가 뭐냐면 이제 목욕하는 건데 자기가 목욕하는 그 연못에 물을 다 빼고 거기에다 지 좋아하는 술로 가득 채우고 주변에 있는 숲에는 이제 지 좋아하는 고기를 건 거야. 그럼 이러고 사는 동안 백성들은 살기 좋았냐? 백성들은 역같았지 살기가.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서 주왕은 지 좋아하는 짓거리 다 하면서 먹고 산 거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다 그랬잖아. 옛날 사람들은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이 드신 늙은 노파가 심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오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를 한번 풀고 싶은 거지. 마침 늙은 노파가 지나가길래 그 늙은 노파의 배를 산채로 갈라서 심장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이런 양반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왕이 계속 덕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정치를 일삼다 보니까 상해 제후국가에 해당하는 이 주나라가 은주혁명을 통해서 중원 땅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게 돼요. 기원전 1046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주인은 상에서 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 은주혁명 쿠데타를 일으킨 메인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셔. 무왕.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왕은 이전의 나라였던 즉 상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킨 거에 대해서 정통성을 확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상을 주장해요.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사상을 주장해. 무왕은 뭘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은주혁명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 혁명이 옳은 혁명이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지. 그래서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옛날에는 천자 이렇게 불렀어. 하나님 자식. 자, 천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백성을 대신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대리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견된 이 대리자인 천자는 힘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되게 아니면 덕으로써 다스려야 되게? 덕으로써 다스려야 되는데 그 천자가 덕을 잃어버리고 힘으로써 다스리고 있었던 게 누구야? 주왕이었으니 잘못된 천자를 무너뜨리고 내가 나라를 바로잡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거를 정당화시킨 거야. 자, 아무튼간에 이러한 이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이러한 논리 개연성에 입각해서 나온 사상 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이 주나라 입장에서는 여기 화북 지역 전체를 이제 또 다스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 주나라의 천자가 다 다스릴 수 있겠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생파 모르는 남을 지방관으로 파견해서 다스리자니 그 남은 또 나를 배신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살면서 가장 믿는 존재가 누구야? 패밀리 가족 아니야. 그래서 자기 혈족들을 불러요. 자기 자식들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중앙 참고로 이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야. 잘 알아나 호경. 중앙 수도인 호경 인근은 내가 다스릴 것이니 천자인 내가 다스릴 것이니 야 나의 둘째야 너는 이쪽 땅을 줄 거니까 이쪽 땅의 왕이 돼서 이쪽 땅을 나 대신 다스려라. 셋째는 여기 다스리고 넷째는 여기 다스리고 다섯째는 여기 다스리고 여섯째는 여기 다스리고 일곱째는 너 여기 다스려 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서 분봉해서 대신 지역 통치를 맡기는 거야. 이거를 무슨 체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설의 봉건제 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 아들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서 임명해서 대리 통치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직접 통치 체제에 해당해, 간접 통치 체제에 해당해? 아니 당연히 이거 간접 통치 체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방을 간접 통치하는 방식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물론 이제 수능 강의긴 하지만 내신 강의하는 친구들이 이제 또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 봉건제가 직접 통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문제에서는 이거 직접 통치인지 간접 통치인지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수능은 이런 거 안 물어보지. 근데 이해는 돼야지 간접 통치. 자, 그러면 이제 천자를 대신해서 각 지역의 왕으로서 분봉받아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천자, 아버지한테 받은 이 땅이 너무 넓어. 혼자서 다스리기에. 그래서 이 제후들도 각각 아들들을 부르는 거야. 자, 둘째야 너 여기 다스리고, 셋째야 너 대신 여기 왕이 돼서 다스리고, 넷째야 너 여기 다스리고, 다섯째야 여기 다스려. 이렇게 해서 제후가 각 지역의 땅을 분봉해 준과 동시에 각 지역으로 왕으로서 만들어 놓은 이런 존재들을 경 또는 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경대부 역시 아버지한테 받은, 제후한테 받은 땅덩어리가 혼자 다스리기에 너무 빡세. 그래서 각자의 자식들을 불러 놓아서 자, 둘째야 너 여기 다스리고, 셋째야 여기 다스리고, 넷째야 여기 다스려 라는 식으로 또 각 땅의 땅을 분봉해주고 각 지역의 왕으로 임명해줘. 이 경대부의 자식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이 봉건제 특징의 놀라운 진실 하나 알 수 있는데 사부터 경대부, 제후, 천자까지 다 무슨 관계? 혈연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혈연을 중심으로 한 종법적 질서에 입각한 지배 질서라고 얘기를 하거든, 교과서에서. 종법은 뭐냐면 작은 집, 큰 집을 구분하는 걸 종법 질서라고 얘기해. 보면은 사는 작은 집이면 이 사의 큰 집은 어디야? 경대부. 그지? 경대부가 작은 집이면 큰 집은 어디야? 제후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후가 작은 집이면은 제후의 아빠 집, 큰 집은 어디야? 천자 국가가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혈연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법적 질서에 입각한 간접 지배 통치 체제가 봉건제 질서의 특징인데 자, 이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체제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각 아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서 분봉해준과 동시에 자신의 울타리를 삼는 거야. 그러니까 행여나 아버지 국가가 위험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제후, 경대부 사는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위험해 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군사 이끌고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보면은 일단은 다 이 관계가 똑같거든. 천자하고 제후 관계만 좀 이제 예시를 들자면 천자는 제후한테 많은 걸 주지. 아들한테 뭐도 줘.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라고 점치라고 이제 점치는 집단도 주고 그 다음에 장사 유통 잘하라고 수레도 주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깃발도 주고 막 여러 가지 기타 등도 존나 많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식 국가는 이걸 받은 걸 아비 국가한테 딱 두 개만 하면 돼. 뭐냐면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일단 조공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명절날 큰제 할아버지 집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나 신년 행사 때 아버지 국가 천자국 즉 수도인 호경에 가가지고 아버지 잘 지내셨는지요 인사함과 동시에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주는 거를 말해요. 근데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갖다 받쳐주는 쪽이 이득을 봐. 받는 쪽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자식이 아버지 국가에 간만에 놀러 와서 아빠 이거 쳐 드세요 하면서 물건 주는데 아빠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당연히 많이 줘야지 자식 돌아갈 때. 그래서 갖다 바치는 자식이 나중에 돌아올 때 더 큰 답례품을 갖고 돌아오는 게 조공무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에서는 자식 국가가 이익을 보는 거야. 그리고 제후도 경대부하고 같은 관계야. 그러니까 이 제후 입장에서 경대부는 자식이지. 이런 걸 주는 대가로 또 조공을 갖다 받는 거죠. 이해되셨죠? 피라미드지? 다단계의 느낌에. 자, 그리고 이제 충성 얘기하자면은 아버지 국가가 위험하면 자식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말 타고 구하러 달려와 줘야 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혈연 중심으로 만드는 이 체제의 단점이 있어. 처음에는 끈끈하고 서로 배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내 동생이 있으면 서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겠지.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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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여기 끝에 있는 새끼하고 여기 끝에 있는 새끼는 서로 가족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 관계는 어떻게 된다? 소홀하게 된다. 결국 이 봉건제 지배 질서의 붕괴가 이 주나라의 멸망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나라의 멸망에 관련된 역사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이제 이 친구랑 좀 헷갈렸어. 일단 이 주나라의 마지막 왕이 유왕이야. 이 유왕한테는 이쁜 부인이 있는데 포사야. 아까 쳤던 들이 계속 치자면 이 포사는 어렸을 때 웃다가 쳐맞은 기억이 있는지 웃질 않아요. 그래서 이 내 부인 아름다운 포사를 웃긴 자에게 높은 관직과 금은보화를 하사하겠다. 근데 여러 명이 웃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포사는 웃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주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떤 궁녀 하나가 다급하게 뛰어가다가 비단을 찢는 일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천민이, 궁녀는 천민이거든, 노비. 천민이 이제 왕실의 귀한 재물을 손해를 입혔잖아. 그럼 무조건 이제 사형인데 나 뒤졌네 하면서 궁녀는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궁녀의 모습을 보면서 포사가 씩 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는 남의 고통을 사랑하는 사이코 새끼인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황은 포사의 웃음을 봤는데 존나 이쁜 거야. 그래서 이제 유황은 애가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웃음 포인트가 비단 찢는 거구나 해서 그 비싼 비단은 포사 앞에서 존나 찢는데 포사는 노잼 하면서 웃지도 않았대. 그리고 또 이제 포사가 박장대소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나라에도 이제 봉수라는 게 있어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 봉수로 이제 외적의 침략을 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봉수꾼 하나가 졸아가지고 봉수를 잘못 짚히게 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밑에 있는 자식 국가들이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범이 위험하다 하면서 군사 끌고 다 천자국에서도 호경에 온 거야. 근데 봉수꾼이 졸아서 생긴 해프니움 끝나게 되자 허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포사가 배꼽 잡으면서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통받으니까 존나 좋아하는 거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유황이 이거다 싶어서 포사의 웃음을 보고 싶을 때마다 봉수를 존나 짚힌 거지. 얘네들은 그때마다 계속 뭐 한 거야? 똥 깨우려는 한 거야.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호경에 와서 본 거는 이민족의 침략이 아니라 이민족 같은 이 포사 새끼의 비웃음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국가들이 불만이 많이 고조됐고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혈연 관계가 소홀해졌거든. 예로부터 저 국가를 아버지 국가를 이제 숭배를 해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사이코 또라이 새끼 같아.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자식 국가 입장에서 아비 국가를 치는 거는 예의상 맞지 않잖아. 그래서 제국가들이 어떤 꾀락을 내냐면은 저기 북쪽에서 돌아다니는 견융족이라고 있어. 무슨 족? 견융족. 그래서 견융의 부족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저 천자 새끼를 조지고 싶은데 우리는 자식으로서 아비를 치는 꼴이 되니 그게는 이제 덕목상 좋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너네들은 이 천자인 유황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지 않냐. 니네들이 치면은 합법이다. 그래서 이 견용 부족장아 견용족의 군부대를 이끌고 호경에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천자를 좀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후국가의 이런 계략에 따라서 견용 부족장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서주의 수도인 호경을 공격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유황은 다급하게 제후국가들 즉 자식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봉수를 지폈으나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농단했잖아. 일부러 제후들은 군사를 보내주지 않죠. 결국에 호경은 함락되게 됐고요. 어떤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견용의 침략에 의해서 호경은 함락이 되게 되었고 여태 천자였던 유황은 끌려가서 살해를 당하게 되고 포사는 얼굴이 이뻐서 견용 부족장의 부인이 되게 돼요. 끌려가고 이제 강제로 부인된 거지. 그리고 이 제후국가들은 이 견용족을 그냥 이용만 할 생각이었지. 이렇게 해서 견용 갔다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아버지 천자 유황을 살해하고 다시 공격해서 호경을 다시 재수복할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제후국가 입장에서는 이 견용이 족밥 나무랭이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존나 더 세더라고. 그래서 호경을 다시 재수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경을 견용한테 빼앗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호경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견용이라는 이민족한테 수도를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가야지. 그래서 어디로 천도하게 되냐면 나급, 낙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일단은 이제 중국 지도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황허강 서쪽에 원래 호경이 수도였는데 지금 견용족의 침략에 의해서 수도를 낙양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잘 들어봐. 이 호경이 수도였던 시절 있지. 그러니까 이 시절, 이 전 시절 서쪽에 수도가 있는 주나라의 시대라고 해서 서주시대라고 통칭을 하는 거고 이때 견용족의 침략에 의해서 제후국가들이 새롭게 수도를 어디로 옮겨? 동쪽 낙양으로 옮기게 돼. 그래서 이 낙양이 수도였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천자 유황은 죽었잖아. 그래서 새로운 천자를 옹립시키게 되는데 그 새로운 천자 이름이 평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동주시대 역사를 한번 볼 거야. 자, 일단 이 동주시대 별명이 있다. 공자님이 태어난 시대야. 그리고 이 공자님이 노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노나라의 역사서를 쓰니 그 역사서 이름이 춘추야. 그래서 공자의 시대라고 해서 춘추시대. 그리고 여러 국가끼리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막 싸웠던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이 낙양이 주나라의 수도였던 동주시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춘추전국시대 특징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를 춘추시대로 그리고 또 전국시대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볼 수가 있어. 일단은 이 춘추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은 가족관계 질서가 있어요. 무슨 질서가 있다? 가족관계 질서가 아직은 남아있다. 물 한 모금만. 아직은 가족관계 질서가 남아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중앙에 있는 천자국의 힘은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요, 천자가.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힘 약한 아비를 지켜줘야지. 그래서 이거를 무슨 질서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역사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는데 존왕량이 질서라 그래. 이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아비국 천자를 지키자. 존왕량이 질서야. 그리고 이 존왕량이 질서를 이끌었던 가장 힘이 강한 5 제후국가가 있는데 5 자식국가가 있는데 이들을 통칭해서 춘추 오패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렇게 있어. 제진초월. 자, 그리고 여기 춘추시대 때 세계관은 여기 화북이 다야. 그러니까 이제 화이어강 북쪽이 세상의 전체 땅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아직 많이 확장이 안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화북 지역은 주로 평야밖에 없기 때문에 평야지대에서 주로 춘추시대 때 전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차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차전이 메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시면 깔끔. 마차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초나라고 오나라고 싸워. 그러면 이제 마차 전을 다 가다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전열을 다 가다듬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마차 탄 이제 병사들이 빵 부닥치면서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평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마차전이 일단은 메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갈게.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시간 흐름이 가게 되면서 전국시대 때는 이제 혈연 질서 즉 가족관계 질서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거든. 춘추시대 같은 경우에는 힘이 강한 형국가가 있어도 힘이 약한 동생국가를 형국가가 병합하려고 들진 않았어. 가족끼리 서로 뺏고 병합하는 거는 예의상 좋지 않잖아. 근데 전국시대는 그딴 질서가 없어요. 힘 약하면 다 병합됐던 시절이야. 그래서 전국시대 때 국제질서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약육강식 지배질서라고 얘기를 해. 약하면 잡아먹혀. 어떤 국가한테? 강대국가한테. 이렇게 해서 다 잡아먹히고 최종적으로 7국가가 살아남게 되는데 걔네들을
전국 친웅이라고 얘기를 해. 제진초, 한이, 조연 해서 총 7국가가 있고 제진초, 한이, 조연 중에 진나라가 이 전국시대를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때 전국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강남 지역까지 세계관이 확장이 된단 말이야. 즉 여기 강남 지역까지 전투 장소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덥고 습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병농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늪지대하고 이제 습지가 많다 보니까 마차 타고 그런 늪지하고 습지에서 싸울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싸우는 보병전 전술이 전국시대 때 메인 전술로 바뀌었다. 논리 개연성 이해하세요? 이렇게 바뀐 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정치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고. 정책 특징. 약육강식 지배 질서가 포인트야. 그러니까 옆 국가보다 내가 약하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백성들을 통제해서 최대한 많이 세금을 걷고 많이 병사로 징집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잡았다고. 춘추 전국시대 때 군주들은. 그래서 직접 통치체제인 군현제 통치체제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다. 어차피 나중에 알려줄 거지만 이 군현제가 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그 진나라라고 있어요. 서북방에 이제 정말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 진나라의 왕이 효공이었어요. 효공. 25대 황제인데 자, 이 효공 밑에 재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재상 이름이 상항이야. 그래서 이 상항이 백성들을 통제하고 백성들의 국경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직접 통치체제 군현제를 처음 건의해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된 거예요. 좀 알려드리자면 요 당시 춘추전국 시대 때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나라 내가 백성으로 사는데 세금 많이 걷어. 오나라 황제가. 그러면 나 오나라 백성하기 싫어 신발 하면서 초나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왕들 입장에서는 이런 국경 이탈을 막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법 체제를 고안해 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군현제야. 지방을 군과 현이라는 이름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적으로 황제의 명령에 입각해서 지방관이 백성들을 통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군현제가 이전에 주나라의 통치 체제인 봉건제의 반대말이야. 이거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이 통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지방관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관 멋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옥새가 찍혀져 있고 황제의 명령에 입각해서 지방관이 행정 업무를 지방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이 지방관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그 지방 말단까지 전달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통치에 해당하는 거야. 말이 어렵지는 않죠. 네. 그리고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서로 감시하도록 만들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백성들 중에 하나가 마을 주민 중 하나가 국경을 이탈했거나 마을을 이탈하잖아. 그거를 이제 마을 이웃이 통제를 못하면 연자제 형벌을 적용해서 똑같이 마을 사람 전체를 허리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서 진나라를 졸라리 강한 국가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왕이 힘이 있으려면은 많은 그 행정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신하들이 많아야 돼. 관료제 체제가 각각 정비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 다스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나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려? 그 통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교들이 있어야지. 그 조교들을 우리는 신하들 관료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유목민족들이 있지. 이 유목민족들이 말 타는 기술이 아우 좋아요. 예, 말 타면서 막 활 쏘고 그런단 말이야. 자, 유목민족의 기마술 같은 거를 주로 수용을 했던 게 춘추전국 시대 때 특징이야. 자, 경제 가자. 요때는 이제 농업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농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자, 일단은 춘추전국 시대 전, 일단 이 서주 시대 때까지는 청동기 사회야. 무슨 사회? 청동기 사회. 청동기가 워낙에 값비싸고 약한 도구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밭을 갈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때 춘추전국 시대 때 뭐가 처음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냐면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해. 그래서 뭐 철제 무기도 많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농업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철제 농기구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야. 이전에는 청동기 시대 때는 돌 갖다 밭을 갈았는데 이제 단단한 철제 농기구 갖다가 농사를 짓잖아. 그럼 이전 시대보다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많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크게 성장하게 된 거고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은 서로 밭가는 걸 이제 우리가 우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경이 본격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이전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우, 야, 너 몰라. 또 이제 농사 안 져본 애들이 있으니까 봐봐. 밭이 있어. 내가 여기다 배추를 심어.
그럼 이 배추가 자라면서 겉에 있는 토양이 양분 냠냠 맛있죠 하면서 빨아채끼면서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다음 해에 당근을 심어. 당근이 잘 자라겠어? 안 자라겠지. 배추가 다 처먹었잖아. 겉에 있는 토양의 양분은. 근데 이제 속에 있는 토양은 양분이 그대로겠지. 그러면은 다음 당근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갈아 엎어줘야 되잖아. 그래야 이제 속에 있는 양분이 맞는 토양분이 바깥으로 와가지고 그 양분이 맞는 토양분에 당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밭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스피드 다 적당하고 힘도 좋은 요렇게 생긴 소새끼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소새끼 이제 그 뒤 빵댕이에다가 요렇게 생긴 도구를 달아. 이거를 보습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습 위에 사람이 앉아. 앉은 게 아니라 서야 돼. 앉으면 큰일 나. 자, 아무튼 이제 서야 돼. 그럼 이제 쓰면은 이제 사람 무게 때문에 땅에 이제 보습이 박히겠지. 그리고 소빵댕이를 빵 치면 엄마 하면서 이제 소가 아파요 하면서 이제 징겨가는 힘으로 밭이 갈리는 거야. 우경이야. 수능 강의니까 빼야 될 진도가 많으니까 말 빨리 하니까 힘들어 죽겠네. 자, 아무튼간에 이 우경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농업 생산량이 어떻게 됐다? 쌉 증가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과일 생산된 농업 생산량은 다 창고에 들어가서 썩히겠냐, 농부들이? 아니겠지. 과잉 생산대 농업 생산량이 있다면 어디에다 갖다 파는 게 이윤이라도 남아. 시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나 사회 공부할 때 원칙이라는 게 있어. 무슨 원칙이 있냐면 농업이 생산해서 과잉 생산량이 나오잖아. 사람들은 어디다 갖다 판다? 시장. 그럼 이 시장에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돼? 성장. 그래서 이제 농업 성장은 자연스럽게 시장 성장으로도 이어져. 아이고 힘들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물건 거래량이 또 많아지니까 쉽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뭐가 나오겠어? 화폐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성장하면 동시에 또 뭐도 성장하냐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도시야. 그래서 이 도시도 성장하게 되겠지. 간단하게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강연 촬영하고 있는 곳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가장 발달된 시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 한옥마을이야. 그래서 이 한옥마을에 풍년제가 초코파이 살려고 여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야. 근데 풍년제가 초코파이만 사고 바로 집 가는 경우는 없어요. 바로 집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호텔도 묵고 그다음에 전주 동물원도 가고 뭐 볼 거는 없지만 그리고 전주 동물원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알파카가 계속 한 자리를 돌고 있는 알파카를 볼 수가 있어. 개소리고 아무튼간에 그런 거를 이제 다 보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 한옥마을 시장이 발전되니까 전주라는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제 제 나라에서도 임치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0만이야. 존나 잘 사는 거야.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발전됐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사회 모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때 한번 생각하면 전국 시대잖아. 약육강식 지배 질서야. 자 그럼 역 국가보다 우리 힘이 어떻게 돼야 돼? 강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군주들은 니즈가 뭘까? 자기들이 병사는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힘은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없어? 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병법에 능통하고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는 이런 선비들, 문인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능력 위주의 인재 채용 선발 정책이 주로 많았었어. 뭘 봐? 능력을 봐. 왜? 아니 능력 있는 새끼들이 자기의 이제 신하가 돼줘야 자기 국가가 생존할 확률이 높거든. 자,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군주들이 있는 건 힘인데 뭐가 부족해? 대가리. 대가리 좋은 사계층들이 주로 중앙 관료직에 많이 뽑히는 게 특징이야. 사가 뭐냐면 선비사자를 쓰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 얘기할게요. 종교. 이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교기보다는 철학이야, 철학. 철학이 뭐냐면 물음표야. 이거 왜 이러지? 이런 거. 사람은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물인데 자, 이 시대에 입각해가지고 이 시대의 불완전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이 무조건 발전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즉 철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그럼 이때 춘추 전국시대 때 계속 전쟁하니까 혼란스러워 안 혼란스러워? 혼란스럽지.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은 왜 갑자기 시대가 혼란스러워지는지 궁금한 거야. 이거를 이제 동네 유능한 학자한테 가서 왜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선생님?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르침을 전수해 주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스승과 제자를 중심으로 한 100개의 종교 집단이 있으니 이들을 통칭 제자백과 사상가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개를 다 보겠냐고 핵심 4개만 보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육아야. 육아. 딱 봐도 느낌 와야 돼. 육아의 스승 누구야? 공자. 자, 우리 공자 선생님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 공자 선생님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선한 본성을 유지 못하고 탁해졌기 때문에 이상한 새끼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 선한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인이라고 하는 요소인데 인은 뭐냐면은 사랑이야, 사랑. 근데 이 사랑은
그냥 막 무지성의 사랑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사랑하는 것. 즉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확장되다 보면 국가 전체에 미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으니 서로 시해하게 되고 혼란기는 찾아온 것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공자 선생님이 남긴 거고, 이 공자의 유가의 제자들이 나중에 유교 그다음에 유학으로서 발전을 시킨 거죠. 이 집단의 사상을. 자, 그리고 이제 도가야. 도가. 아우 예스. 도가의 스승은 노자인데, 자, 일단은 이 노자가 강조하는 거는 무위자연이랍니다. 무위자연. 자, 왜 이름이 도간지 한번 봐야 돼. 자, 이게 길도자거든. 인간이 따라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야. 즉 진리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 노자 선생님은 자연 만물에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간들은 신의 섭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자연 만물에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으니 자연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무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할 위자고 없을 무자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신의 섭리를 바꾸려는 시도도 하지 말고. 그냥 신의 섭리는 자연의 만물에 깃들어 있으니 자연의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마. 그냥 자연에 따라서 살아가. 생긴 대로 시발 살아. 갖고 있는 대로 살아. 뭐 이런 게 이제 도가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도가는 애당초에 뭘 까면서 등장한 건지 알아? 공자가 만든 유가를 까면서 등장한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관념도 인위적인 거고, 이런 인위적인 게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에 그냥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도가고, 생각해보면 이 도가가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무슨 종교로 발전하는지 알아? 여러 민간 신앙들하고 합쳐져가지고 도교라고 하는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묵가 얘기할게. 묵가. 자, 일단 이 묵가의 스승은 묵자인데요. 이 묵자에서, 묵자님이 강조하시는 게 겸해 정신이에요. 겸해. 겸해는 뭐냐면은 평등한 사랑을 얘기해.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게 잃어버렸다 보니까 인간들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걸 되찾으라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법가의 메인 인물은 누구냐면 한비자 선생님이시죠. 이 한비자가 순자의 제자거든. 자, 일단 좀 어느 정도 도덕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공자가 만든 그 유학을 따르는 철학가가 대표적으로 두 명 있는데 맹자하고 순자야. 근데 이 맹자하고 순자는 조금 다른 학설을 얘기하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맹자는 공자의 그 선한 본성이 있다라는 그 학설을 따라. 그래서 성선설. 그런데 순자는 인간은 악하다. 성악설을 주장해. 우리 그 순자 센세의 제자가 우리 한비자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이 성악설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 필요하다? 법이라고 하는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자백과 사상의 메인 네 개인데, 그럼 이때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국 시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상가 집단이 이 네 집단 중에 뭘까? 당연히 법가예요. 이유가 백성을 통제하고 군주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제 시스템 이런 거는 다 법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법가 사상가들이 주로 이제 채용이 됐던 인재들이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법가 사상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이 상항시야. 그래서 이제 진나라의 통일에 대한 역사를 한번 우리가 좀 볼 건데, 아마 이 강의는 진나라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일단은 이 진나라가 원래 서북방에 있는 되게 조그마한 나라였다, 전국시대 때. 근데 대제국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중국 땅을 통일하는 왕조가 되게 되거든. 자, 일단은 그 기반은 진나라 효공이라고 하는 황제. 이 황제가 진나라 25대 황제야. 이때 효공이 위나라에서 망명한 능력 좋은 사람을 승상 자리에 앉혀요. 그 사람 이름이 공손왕인데, 이 공손왕이 승상 자리에 앉아서 별명이 뭐가 되냐면은 상왕이 되게 돼. 승상 자리에 앉은 공손왕, 그래서 상왕. 그러니까 이 상황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망명한 백성이거늘 자기의 능력을 알아보고 높은 자리에 써준 저 효공이라는 황제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상황 선생님은 여러 가지 이제 변법이라고 하는 개혁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조금 외워놓자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성들을 직접 통제를 해야 황제 권력이 세질 거 아니야. 직접 통제 방식인 군연제를 전국시대 최초로 건의해서 진나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로 이탈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15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15제는 자, 10가구에서 15가구씩 한 조직으로 엮는 거야. 그리고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거지. 즉 연자제를 적용해.
그래서 만약에 이 15제에 소속되어 있는 요 단위에서 어떤 한 명이 국경을 이탈하거나 마을에서 야반 도주를 할 경우 마을 사람들 전체를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해.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서로 막 감시 안 하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믿는 사이였는데 행여나 이웃이 도망가게 될 경우 내가 다음날 허리가 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창 딱 깎아들고 식칼 이렇게 딱 들고 서로 이웃끼리 도망가나 안 가나 감시하는 사회.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 통제가 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고 병사 징집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나라가 엄청 강해진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싸울 의지를 부여해야겠죠. 이거를 이제 군공수작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군공수작제는 뭐냐면 나아가서 싸워서 군공을 세우면 사회적 신분인 자기를 수여하겠다라는 거야. 천박한 신분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제후들도 나아가서 군공이 없으면은 그 자기를 삭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무조건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끔 체제를 만든 게 우리 앙시야. 그래서 이런 상황의 개혁 덕분에 진나라는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게 됐고 결국 이 기원전 221년에 시황제 집권기 때 분열기였던 이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하는 데 성공한 거야. 그래서 이 시황제는 진나라의 1대 왕제가 아니라 31대 왕제예요. 이름은 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시황제 이제 통치 방식 얘기하겠습니다. 정치. 자, 일단 이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군현제로 통치해. 무슨 제도로? 군현제로. 자, 이때 당시 군현제를 시황제에게 건의했던 법가사상가가 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법가사상가가 강남 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금 전국 시대가 통일이 됐잖아. 그래서 이 모든 전국을 황제의 힘으로 직접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군현제를 건의해서 지방을 군과 현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서 군수와 현령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해 황제가 직접 말단까지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진나라는 전국을 직접 통치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거야. 옛날 고대 시대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중국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 다 몰빵된 것 같아요, 인재가. 아니 물론 현대도 있겠지.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나라 정치 체제상 빚을 못 발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황제는 전국 시대 때 각 제후들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칭했거든. 근데 나는 그 왕이라는 새끼들을 통일한 사람 아니야. 뭔가 새로운 명칭이 필요해 해서 중국에서 신화적인 인물 삼황오제가 있어. 그래서 그 삼황오제 황과 제자를 따서 황제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업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전국 시대를 하나로 통일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구조 잡자.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진나라 말고 총 7국가가 있다 그랬었잖아. 이제 진나라 포함해서 7국가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진나라가 나머지 몇 국을 병합한 거야? 6국을 병합한 거야. 그럼 진나라 포함해서 총 7국가가 경제적으로 다 똑같았겠어? 아니겠지. 문자도 다르고 문자도 사마띠 아니할세. 그 다음에 이제 화폐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척도인 도량형도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자, 이거를 하나로 맞춰야 돼요. 하나로 안 맞추면 명령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거둘 수가 없어. 화폐나 이런 게 다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하나로 통일한 게 시황제의 경제적 업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도로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 도로 이름이 치도라고 하는 도로예요. 이유가 이제 시황제가 살아생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뭐게? 그냥 지방에서 제후들이 반란 일으킬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 그래서 그냥 자기들한테 병합다는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다스리치의 도로도자야. 그래서 지방이 계속 행차하면서 I'm fine, 나는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어 이런 걸 어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후들 다스리는 도로라고 해서 치도라고 부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자, 종교 탄압이 있게 되는데 종교 탄압. 시황제는 이사라는 법가사상가를 옆에 딱 끼고 가혹한 법치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요역 공사 현장에 1분 1초라도 늦으면은 다 모가지 참수로야.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게 법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거든. 이러한 법치 통치에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게 어떤 집단인지 알아? 유가 집단이야. 공자 선생님께서 천명을 받은 천자는 덕으로서 백성들을 베풀면서 다스려야 된다고 가르쳤거늘 저 황제 새끼는 덕이 아니라 힘으로써 눌러서 다스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잘못된 패도 정치다라는 식으로 시황제 법치 통치를 비난을 하니까 시황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개더러운 거야. 그래서 저 새끼들이 공부하고 있는 유학 정전 다 태워버려 해서 이제 분서예요. 정확하게는 점치는 복서와 농사 짓는 농법서, 그 다음에 의술이 적혀져 있는 의학서 말고 나머지 책 다 태워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필요 없는 책들은 다 태워라. 이게 분서인데 주 탄압 대상은 유학 경전이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유학자들을 다 단체로 생매장시켜요. 이걸 갱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분석 갱유는 뭐냐면은 유학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근데 하나 또 잡자.
요때 대부분 유학 경전이 타서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조금 훼손됐지만 보존된 유학 경전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진나라 다음에 통일왕조가 한나라야. 그래서 이 한나라에 있는 이제 연구하는 박사님들께서 이거 훼손된 유학 경전, 씨발 이게 뒷내용이 뭔 내용이야 라는 식으로 탐구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훈고학이라고 얘기해. 즉 이 분서 사건의 추후에 한나라의 훈고학 발전에 영향을 끼쳐줬다라는 걸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흉노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 황제도 두려워했던 게 당시 북방민족 흉노족이야. 흉노족은 당시 러시아하고 몽골 땅 돌아다니고 있었던 힘이 존나 셌던 민족인데 애로부터 이쪽이 근데 다 평야거든,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막을 수 있는 뭐 산지 같은 바리게이트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만들어야지. 그래서 애로부터 중국 사람들은 여기가 평지다 보니까 이 평지 지역의 북방민족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을 조금씩 쌓아놓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때 흉노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자, 이 사람 잘 기억하자. 수능 문제 많이 나와. 자, 자기 수하에 몽염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해. 몽염. 그래서 이 몽염을 파견해서 하남 일대를 수복한 뒤 몽염이 장악한 하남 일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북방민족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 하나하나씩 쌓았다 그랬잖아. 이 성을 하나로 잇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으니까 이제 몇 리더라? 말리더라.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 읽을 때 몽염씨 나오면은 무조건 이제 진시황제 업적이구나. 꼬라박으면 정답. 그리고 만리장성은 결국에 어떤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흉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지나라 수도에 자기가 사는 거대한 항궁을 만들어요. 아방궁. 중국집 이름이 아니라 시황제 궁궐이야. 졸라 커. 그리고 진시황릉을 만들어요. 진시황릉. 그리고 이 진시황릉 옆에 흙으로 만든 병사 인형이 이제 매장되어 있는 토용이 있는 병마용갱이 만들어져요. 병마용갱. 가트라이더라는 게임 했으면 이거 알 텐데. 병마용갱.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시안이야. 서안. 시안.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함양 이렇게 불렀어. 중국말로 하면은 세냥이야. 지금은 이제 시안 지역인데 서안. 한자로 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함양 지역에 있겠지, 당연히. 지금 뭐라고? 시안, 서안이라고, 서안.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 함양에 진시황릉 병마용갱이 있었다라는 거. 나도 한번 이제 실제로 보고 싶은데 볼 기회가 없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제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황제 죽고 나서 이제 시황제가 가혹하게 법으로서 통치하다 보니까 백성들 불만 졸라리 많았겠지. 그래서 백성 중에 진승과 오광이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애들 은근히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 자, 진승과 오광이 나는 진시황제 사후에 벌어진 날이야. 아니야.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육국 부운동도 동시에 있게 돼요. 그럼 왜 육국 부운동이죠? 아니 간단한 거 아니니? 왜 전국 시대가 총 몇 국가라 그랬지? 7국가라 그랬지. 그러면은 지금 진나라의 시황제가 나머지 6국을 멸망시킨 거잖아. 그 이제 멸망당한 6국의 후손들이 6국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부흥운동을 시황제 사후에 일으키게 된 거야. 자, 결국 이 진나라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초하고 한이라고 하는 제후국가로 쪼개지게 됐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하고 한은 진나라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중원 땅에 통일 정부 수립을 놓고 둘이 이제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이 초나라의 왕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왕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초한지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해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면은 이 유방이 이기는 한나라가 이기게 되었고 그 다음 통일왕조는 전한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만들어진 전한의 수도는 장안성이에요. 자, 오늘 딱 여기까지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